불확실한 시장의 맛을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1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한 번 나스닥 S&P 500은 사상 최고 수익률을 이어갔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확실히 넘어서면서 AI 관련주들 또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자체 좋았는데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0.3% 하락하면서 3,173, 코스닥은 그래도 800선은 지켜냈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3천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코스피 시총이요. 코스피 시총 3천조 드디어 네. 넘었다. 근데 이제 주가 지수는 왜 신고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유상증자하고 뭐 해서 시총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지금 이제 4조 달러 네네. 얘기했잖아요. 4조 달러 원화로 바꾸면 네. 5,600조잖아요. 우리나라 다 합쳐도 엔비디아 하나도 안 되는 네, 그런 시가총액인 게 되게 슬퍼 보였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엔비디아 시총에 대해서 삼성전자 13개를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가총액 3천조 시대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4조 달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고평가인가요? 코스피가 저평가인가요? 상대적 비교가 좀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고 국내 증시의 시총 3천조 시대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현재 약 2,150조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 등 KRX 관련된 부분들을 총 합쳤을 때 약 3천조가 되게 됩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잔액이 ELS, DLS 제외했을 때 약 3천조고요. 주택 시장이 작년도 기준으로 약 7천조 그리고 비주택의 상업용 부동산이 약 1경원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라면 유가증권 시장,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조금 더 확대가 될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 관측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워낙 강세장을 보이다 보니까 머니 무브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는 뭐 단지 제로섬이 아니라 같이 좀 유가증권과 부동산 시장 동반 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와 자본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이제 3,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 연내 4,000포인트 돌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레벨 부담감이 무색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제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통과가 지난 3일에 되었고요. 후속 조치인 이제 집중 투표제와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날이 되겠고요. 11일에 추가 개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제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정말 좀 분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같이 함께 수반되었을 때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당분간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악재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악재가 뭐예요? 악재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거나 실적이 들어간다. 네,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총재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소비 심리가 반등이 되면서 소비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집행이 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정 정책의 효과가 반영이 될 타이밍에 있는데요. 여전히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회복은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은 수출의 오름폭이 축소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예상보다 상반기는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아마도 신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법적인 측면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진짜 실체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대목에 대한 의구심들
있고 여기에서 투자 심리를 꺾이는 매크로적 이벤트들 뭐 예측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들이 언급되었을 때에는 다소 불안한 측면들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상승의 이제 한 역할, 한 몫을 한 게 상법 개정인데 네. 이 상법 개정에서도 요번에 보니까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좀 떠올랐는데 사실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 소각은 당연시 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진 않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이제 자사주 매입 취득 결정 네.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제출이 발- 이제 발의가 되었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민주당 여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승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나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평가 기업에 대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소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개연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기대감 역시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경영인들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은 자사주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좀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외국과는 비교적 좀 상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취약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를 개선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급변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배구조 관련한 이제 자본시장의 공격들이나 이러한 부분의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도 반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겠으나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회의 공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취약한 지배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취약한 지배구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개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약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VC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 들이 들어와서 PE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평가된 회사들을 이제 적대적 M&A처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주가에 있어서는 상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결국에는 말씀하신 측면 수급적인 측면과 이벤트 드리븐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일련의 사태들을 간헐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경영권 보호를 하기 위한 그들만의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더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극소수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기업 경영인들의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거랑 행동주의 펀드랑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네. 그 맥락에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행동주의 펀드는 결국 이사회에 진출을 하고 이사회에 진출의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될 경우에는 결국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압력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케이스들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경영권에 대한 참여라기보다는 뭐 좀 단순한 지분 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도적이나 기업에 대한 니즈가 커졌을 때는 이제 목적이 변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투자자 자체가 그런 성향을 띠는 주체가 진입을 했을 때에는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누가 들어와서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확 살만한 종목이 뭘까 이렇게 법이 바뀌면 네. 그런 게 증권사 레포트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두 종목의 주가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자산 시장의 트렌드가 양극화 비슷하게 좀 자금의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삼성전자에 대한 비교적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가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제장처럼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을 때 추세적으로 치고 가는 힘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결국 HBM에서 탑티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지금 트럼프의 손가락이나 입에서 다양한 이제 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만 원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런 것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는 별건으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확대되었을 때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P와 Q를 가져가고 영업이익단에서의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AI 가속기 수요가 더 증대가 되고 HBM4에 대한 시장 지배력 등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상당히 시장에 좀 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그간의 좀 부진을 하단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었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의 상승을 삼성전자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수요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1%가량 올라서는 모습들과 함께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HBM 시장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등은 아직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려웠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지수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경감이 될 때 삼성전자는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그림들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아직도 AI가 제일 핫한 빅테마잖아요. 네. 거기에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네. 거기에 브로드컴을 껴줄까 말까 네. 고민하는 정도 이렇게 세 개인데 실제로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다 엔비디아는 20%,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엔비디아 오르면 하이닉스도 오르고 엔비디아 떨어지면 하이닉스 떨어지고 왜냐하면 둘이 같이 패키지로 파니까 그래서 세금 고려하면 엔비디아 사느니 하이닉스 사는 게 낫다. 오히려 20%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성과에. 그래서 하이닉스 쪽을 개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거기다 엔비디아 이제 4조 달러 얘기가 지나갔으니까 네. 둘 중에 고른다면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AI를 계속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자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 세율에 대한 고려를 많은 참가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규모나 뭐 성향에 따라서 세전이냐 세후에 다른 부분들이 증시 참가자들은 다소 다른 측면들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차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최근에 국장이 워낙 뜨거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종목 특히나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과 하이닉스를 이제 페어링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아마도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뭐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에 있고요. 머신러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해자라고 하죠. 성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것 좀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대 측면 모두 엔비디아가 승자 독식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하나 그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 체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이 있고 젠슨 왕도 중국 방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방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규제를 해놨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틈을 벌려준다라면은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감 다시 한번 무색해할 수 있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비싸다 했어요. 한 2년 전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맞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그 팬데믹 이전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들이 회자가 될 때마다 네. 비싸다 했는데 네. 뭐 그게 비싼 게 아니었던 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금도 지나고 보면은 싼 구간이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하나 네, 고르라면 동의합니다. 픽하라면. 네. 네. 그럼 조금 아까 얘기하신 중국에 관련된 루머는 네. 그 루머니까 그래 루머로서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중국 시진핑 얘기나 실각설이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솔직히 실제인지 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완전 찌라지게 도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네. 신팀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인지. 일단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정치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고 서구의 입장에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각이 아주 중국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네.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반중 매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영 매체와 반중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고루 확인을 하고 그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정치 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도 뭐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군사 지도 체제 내에서 네. 시진핑 라인의 군사 인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 중국 지도 체제에 이제 승계가 될 때마다 군사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 가장 느리게 되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포인트에서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작고한 리커창 총리에 대한 재평가 얘기들이 관영 매체에서도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때 사망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측면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11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네. 뭐 사실 그 이전에 보면 반감기여가지고 뭐 불장이 온다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늦게 온 감이 있는데 뭐 트럼프도 간밤 보니까 트루스 소셜에 뭐 가상자산 지붕 뚫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시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타이밍은 사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상승을 할 경우에 상단을 테스트하는 힘은 상당히 강한 반면에 하락에 대한 압력은 짧아지고 있고 하단은 보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이 시세에 대한 네. 지금 최근 그래프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크립토 위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 강한 부분들은 방금 우리가 언급했었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경감이 되면서 같이 분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역시나
긍정적인 측면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뭐 재료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돈이 얼만큼 쏠리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기관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이틀 전 기준으로 ETF 누적 순유입 규모가 약 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데일리나 위클리로 보는 것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크립토 마켓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에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가 더 공식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포트에 크립토가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정말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로우 싱글 디짓, 즉 한 1에서 3% 내외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기간의 현물 ETF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고액 자산가들에 있어서도 자산으로서의 편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수요를 말씀드리는데 공급은 뭐 반감기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라면은 가격의 상단은 항상 좀 뚫어줄 수 있는 힘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과거만큼의 신뢰도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의 역할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인사들의 친크립토적인 성향들은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시총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면은 최근에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다가 갑자기 어저께부터 이제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얘기하면서 거기다 그록 4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가 키트처럼 그쵸. 옛날 그 자동차에서 말하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은 그룹 분위기. 탑재되죠. 그렇죠. 그룹이 예. 탑재된다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좀 정치적인 색깔을 좀 벗어나고 뭔가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뭐 저희가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딱 네. 들으시는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네, 그 지난주였죠. 제가 나와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고, 아메리칸 당이죠. 네, 창당 그 했을 때 저는 이제 정치적 색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독자 노선을 가게 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투심의 환기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부상이 될 때, 그리고 선두적인 이 기술의 힘이 대중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세일즈적인 측면들이 부상이 될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에 1년에 이제 텍사스나 샌프란시스코로 보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이제 일반인들은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아직은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지역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이점이 더 부각이 되면서 서비스 가능 지역이 지금은 한두 군데지만은 더 빠르게 이런 테슬라의 우호적인 주로 좀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좀 더 그려질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상황이 좀 사이가 틀어진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태클을 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것들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고 기업의 이익으로 안정적으로 꽂히게 되고 거기에 법적이거나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로 안착하는 데에는 여전히 긴 시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요즘에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 하시겠구나. 네. 누가 뭐 조- 사야 돼 그러면?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요. 미증시 이제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미증시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자산 자체는 재화 자체는 한정되니까 이걸 또 적절하게 구성을 해줘야 수익률을 네.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뭐 쉽지 않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신정부 출범할 때 우리나라 네네. 할 때 전후로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의 고민도 네. 이 정도 레벨이 올라왔을 때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0으로 시작해서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는. 네. 예.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네. 주요 업종들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실적과 펀더멘탈이 받쳐주느냐는 이제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반기 기준으로 약 29%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측면들 고려한다라면은 조금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6월 달부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관세 무세라고 해서 이제 너무 막 관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관세 무세, 관세 허세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민감도가 과거만 경계심이 좀 떨어졌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떨어진 상황에서 빅테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6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의 특성에 고려하면은 관세를 그 사람이 1년 이상 끌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는 회지에 대한 부분들보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소폭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네. 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디메리트되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1,300원이 깨지나요?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달러화가 약 10% YTD로 좀 떨어진 상황이 있는데 원화는 8%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 동반 자금 유입이 2분기 이후에 더 거세지고 있고 그 마침 우리는 소버린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화의 절상 압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달러의 하락만큼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1,300원 레벨을 터치할 것은 조금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은 아직 원화 내재적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았었죠. 여기에 더해 정부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 아리100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발표하면서 재차 관심이 쏠렸습니다. 먼저 삼육물산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6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세림 BNG도 오늘 13%대 급등하면서 1,793원에 마감했습니다. CTK도 오늘 9%대 강세를 시현했고 에코플라스틱과 한국패키지도 각각 7%, 6%대 강세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종가를 기준으로도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고 TSMC가 2분기 매출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게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2.62% 상승하면서 62,600원에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새내기 주인 사이닉솔루션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30만 닉스를 달성하자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국내 유일 디자인 하우스로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20%대 급등하면서 1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메커스도 오늘 17%대 강세 보였고 자람 테크놀로지와 이오테크닉스도 각각 11%, 7%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냉난방 장비 제조업체 AA온부터 그의 경쟁사인 트레인 테크놀로지, 미국 전력기기 업체 이턴 코퍼레이션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A온입니다. 현재 주가는 79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0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AA온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2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에너지원의 전력화와 고효율 가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 급증입니다. 미국 정부는 건물 전기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 정책과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의 단계적 퇴출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또 AI와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는 열밀도가 높아져서 액체 냉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AO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중후반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수준인 33.1%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주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올해 1분기 기준 6억 2,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23%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A온의 경쟁사인 트레인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43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상업용 냉난방 부문은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제약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용 냉동 장비 부문은 2024년 운임비 축소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올해부터는 교체 주기 도래와 전력화 추세에 힘입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 관세 부담은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 사이로 추산되는데 이건 이미 실적 가이던스에 반영된 수치입니다.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73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5억 달러 늘었고 이 가운데 90%는 상업용 냉난방 부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특히 운송장비 시장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미국 전력기기 업체 이턴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주가는 357달러 선으로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358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 63억 8천만 달러, 영업이익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 솔루션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고 특히 북미 지역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15%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부문도 공급 부족과 수요 강세 속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고 일부 배전기기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항공우주기업 울트라 PCS 인수를 통해 항공 시스템 부문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각종 연금 상품을 가입하며 자산을 모으는 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노후 대비와 재테크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금 박사 되게 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인데요. 네네. 연금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네.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특히 첫 번째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좋다는 사람과 나쁘다는 사람으로 너무 나눠져 네. 있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자산을 부동산, 주택 중심으로 키워오셨고 이런 분들이 젊을 때는 그 자산을 가지고 형성해 왔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연금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가가 평생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고요. 가입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보증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내인 주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투자하고 있거나 월세 주고 있거나 이런 집은 주택은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이 실거주 하시는 주택으로만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서울 핵심부에 있는 고가 주택들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자산에 좀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좀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주택 가입 가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5억대 안팎의 주택을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주택연금이 지금 현재 시세로 1억당 70세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월 한 3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시세로 한 3억 정도의 주택이 가입하셨다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고 네. 일반적 평균적으로 한 5억 안팎의 주택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집값이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연금 쪽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0억 이하면 네. 지방에 있는 집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요즘처럼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출을 막 해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방 집값 내려가면 정부가 네. 다 메꿔야 되고 또 네네. 세금으로 메꿨느니 이러는 상황이 네. 발생 안 하나요? 네. 사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주택연금 이제 수령액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민연금도 88년도에 우리가 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의 정말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그런 부분을 미래를 다 고민해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는데 사실 수도권이나 서울은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집값은 지방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그런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셔서 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또 소비해 주신다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이 주택연금을 다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향후 수십 년 후에 오히려 국가에서 그 지역을 다시 통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추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주택연금 가입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게 되면 네, 오래 사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생각보다 사실 이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들 이제 만약에 일찍 네. 이제 죽게 되면은 그럼 남은 그 재산가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도 저는 네. 궁금해요. 일단 뭐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오래 살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게 기본이지만 예. 우리나라 또 가입자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일찍 사망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예. 고민하시는데 주택연금은 뭐 만약에 그 부부가 같이 노후를 보낼 경우에는 부부 중에 최종 생존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받다가 사망하셔도 그 배우자에게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요. 그렇게 두 분이 다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정말 뭐 불행히도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예. 한 분이라도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는 시점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 집값이 시세는 뭐 한 5억 나가는데 실제 받아간 연금액 대출 금액이죠. 여기다 이자라든가 보증료 이런 걸 합했을 때 실제 금액이 5억이 안 됐다. 네. 그러면 그 집을 그냥 다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집을 일단 자녀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받아가신 대출 금액과 이자 이 연금액들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녀가 상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받아가신 금액이 6억, 7억이다. 그랬을 때는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차액이 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모자르면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 그 제할 때는 상속세랑 이런 걸 이제 부채와 자산 합쳐서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주 오늘 고난도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질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질문인데 네. 사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제 사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실제 상속이 이루어졌더니 이것이 뭐 그냥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주택연금 받으셨으니까 자녀는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기 때문에 네. 상속세와 그렇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상속세는 대출을 받아가신 금액이 연금이 대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계가 됩니다. 아. 예를 들면 집값은 5억이지만 4억을 받아가셨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주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는 내셔야 되더라고요. 아, 전체에 대한 취득세 전체에 대한 다 내야 취득세. 돼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서 자녀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값이 5억인데 갑자기 10억이 됐다. 네. 그러면 또 그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내시고 나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 이게 그 주택연금 가입된 주택을 상속받는 게 네. 상속세 절세도 되고 뭐 일단 부모님이 다 쓰고 가시기 때문에 아,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상속세에 있어서 굉장히 절세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는 자산 규모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상속세 공제 이하의 구간의 자산이 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보기엔 자산이 뭐 30억, 40억이신 분들은 예. 이미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예.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 가입은 그 언제라도 그러니까 앞서 그 자격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예. 55세 이상이시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요. 본인이 보유한 주택, 다주택자도 상관없습니다. 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총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일 경우에 그중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55세 넘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 나이를 보면 대부분 다 70대 초반에 가입을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이 자꾸 무슨 재건축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뭐 지급이야 승계는 되지만 굉장히 중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최소한 이제 정해지신 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 라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70대 기준으로 많이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재산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수입이 많으면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이 100억 있는데 네. 집값은 10억이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집이 다 있어요. 네. 그랬는데 서울에서 집은 전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월세를 받고 네. 자기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1가구 1주택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주택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나는 거기 살면서 네. 그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주택연금으로 받으면서 네. 계속 살면서 이렇게 하면 근데 되게 서울에 생활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서울의 아파트가 네. 공시가격 12억 원 네. 이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하여야 돼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사신 시장, 아파트하고 네. 합계액이 합계액이 또 있어요. 12억 원 이하여야 되기 합계가. 때문에 네, 그렇죠. 합계. 합계가 네.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토탈 12억. 방법은 이제 그렇게 주택연금을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면 뭐 한 15억 든다. 공시가격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네.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15억짜리 시세에 있는 그런 고가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는 조금 더 안타깝거든요.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집을 매도하셔서 지방에 가서 15억을 캐시로 갖고 온 다음에 지방에 가서 5억짜리 집을 사서 주택연금 받고 10억은 캐시로 내가 노후자금 활용하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집을 서울에 있는 집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또 하나가 뭐가 가능하냐면 현실적인 제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실거주. 이게 요양원에 간다거나 네. 혹은 자녀의 부양을 받으러 자녀의 집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 이 집을 비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개정돼서 실버타운을 가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내가 이동해서 살 수가 있고 이 집이 비었잖아요. 이 집을 월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면서 월세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나는 실버타운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노후에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꼭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연금 지급액을 좀 높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가 높은 시점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 공시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면 네. 시세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억일 때 가입했다면 10억당 얼마의 연금액이 지급되지만 만약에 그게 집값이 하락돼가지고 9억일 때 가입했다? 그럼 연금액이 좀 적고요. 일단 가입 시점에 연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확정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높은 시점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이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네.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남으면 남은 만큼 또 자녀에게 상속되는 거니까요. 네. 지급 유형도 좀 다르다면서요, 이게. 주택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 지급형이 가장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종신 지급형을 받다가도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좀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출하실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혼합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신형과 종신 혼합형 방식이 전체 선택하신 분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선택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확정 기간으로 10년만 받겠다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극소수고.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가로 2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 이런 분들은 우대형 방식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최대한 20%까지 연금액을 더 드리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걸 선택해 보시면 실제로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보통 돈이 많으면 또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못 받지 않나요?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하위 70%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 700만 명이 받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거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서울시 한복판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못 받으시지만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이 별로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 이분들은 자녀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핵심 지역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 재산이 있다. 네, 있으신 거죠. 아니 요즘에 하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노후 대비가 필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이 둘의 차이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연금이 개인 연금인데요. 개인 연금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세제 혜택에 따라서 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게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게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이고요. 이 상품들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만 또 연금 탈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상품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연금 보험이 있는데 이 연금 보험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돌려받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연말에 세금을 좀 많이 낸다,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 직장인 혹은 사업자다 이러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연금저축은 600만 원, 네. 그다음에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네. 납입액의 13.2에서 16.5% 세금을 세액공제 환급받을 수 있고요. 예. 대신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납입 금액은 사실 기본적인 한도는 없지만 지금 비과세 한도가 납입 금액 기준으로 월 150만 원, 합계액 기준으로 1억 원 이런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 보험 한도가 1억 원인 거예요? 네,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무제한인데, 무제한인데? 그 가입 금액 자체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가입하셔야 야, 나중에 연금 탈 탈 때 때 세금 없이 세금 없이 받을 탈 수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도 원래는 무제한이었었는데 이런 이제 과세, 비과세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국가가 한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넣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1억으로 막았군요. 네, 그래서 뭐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금저축이나 가입자 현행제 맞춰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수령하는 부분들이 55세, 뭐 65세, 뭐 나이대마다 다 달라졌다 그러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제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 혜택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쓰라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냥 이거를 뭐 저축이라든가 목돈 마련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딱 조건이 뭐냐면 55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이것이 연금저축 IRP에 대한 기준이고요. 연금으로 일정한 나눠서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고 연간 수령 한도도 1,50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제한 조건을 지키면 5.5%에서 3.3%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통 45세, 딱 55세 이렇게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을 지켰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금에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그냥 뭐 비과세다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이다라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는 더 큰 페널티를 물 수 있거든요.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최대 13.2,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금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는 목적으로 두 가지 상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도 이거 좀 가입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뭐 보험사도 네. 있고 증권사, 은행 네. 많잖아요. 네. 그 처리하는 기관에 따라서 뭔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품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판매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 상품 자체가 과거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연금 신탁 중심으로 안정하게 운영되었고 증권사는 연금 펀드 중심으로 투자형으로 운영되었고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시 이율로 운영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IRP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IRP 상품은 어디 가서 가입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운용 상품이 다양하게 어느 회사나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투자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는 연금 펀드나 IRP를 선택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펀드나 ETF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뭐 연금 저축도 중요하지만 IRP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세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상품의 라인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RP가 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인 거고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그냥 개인연금인 거고 예. 그다음에 보험은 연금보험은 보험사랑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원래는 연금 저축이라는 개인 연금 제도가 있었다가 네.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 DB/DC 뭐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걸 도입하면서 IRP를 같이 만들어서 DB/DC로 재직 중에 굴린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통장 IRP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IRP를 퇴직 이후에 받아야 되지만 재직 중에도 연금저축과 비슷한 효과로 쓸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 이제 IRP라는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가 되는 것이고 연금 보험 상품은 사실 뭐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네. 이 상품은 이 개인연금 저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별도로 그냥 개인 스스로 보험사에 가서 가입하셔가지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개념. 약간 세제 혜택 때문에 뭐 상속할 때 보험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앞에 얘기했던 개인연금하고 이거는 그냥 개인이 잘 나의 노후를 지킨다 할 때 하는 두 개라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조금 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연금저축 IRP가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인 거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다. 좀 돈이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연금 보험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을 하시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왜 한때 그 연금 저축보험 가입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네. 그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연금저축보험 자체가 공시 이율로 운영되는 안정대로 운영되기 네. 때문에 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10년 지난 상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뭐 10년 됐는데 원금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운용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금 펀드로 옮기시게 되면 펀드 내에서는 다양하게 투자형 상품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시는 데는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펀드를 운영한다 하게 되면 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공격적,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익률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펀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안정적인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한 2, 3년 후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무작정 이전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 이후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소 가격도 그렇고요, 과일 가격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먹거리를 찾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소비자들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 또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결국에는 소비 쿠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통가 움직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명현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네. 과거에랑 좀 다르게 어떻게 지급을 하고 또 어디는 사용할 수 있고 어디는 사용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하는 거 가지고 사실 뭐 이제 대선 공약에부터 있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논란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부가 민생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1차 지급을 이달 2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렇게 신청 기간을 두고 1차 지급을 이렇게 이제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선지급에서는 이제 그 지원 대상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소득 기준은 상위 10% 그리고 또 차상이나 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뭐 기초수급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이제 일반 국민 이렇게 4개 이제 그룹으로 좀 나누고요. 우선 이제 그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다 공통되게 지급되는 금액이 이제 15만 원 해서 상위 10%라 하더라도 이제 15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상이나 한부모 가정은 이제 30만 원으로 좀 금액이 이제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특이할 점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그 추가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인천, 경기나 뭐 농어촌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제 3만 원을 1인당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면 최대 이제 45만 원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 2차 추가 지급을 또 예정을 하고 네. 있는데요. 2차 추가 지급은 뭐 전 국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상위 10% 제외하고 이제 90%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추가 지급 금액을 지금 한 10만 원 선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건강보험 이제 그런 그 기초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 지원 대상을 다시 선정한 후에 추가 이제 그 일정을 가지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발표하기로 2차 지급은 이제 9월 22일부터 예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할 건지는 9월 중에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10%는 어떻게 정하나요? 내가 상위 10%인지 몇 %인지 이제 TV 보는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를 낼 때 거기에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건보료를 지금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런 소득 통계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내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전 국민의 이제 90%, 10% 상위는 제외하고 90%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제 추가 1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보료로 등수를 세워서 앞에 그런 10명만 셈이죠. 끝나서 네, 네, 15만 원을 네. 끝내고 네. 나머지 분들만 나눠준다 이렇게 네, 되는 네, 네. 거네요. 그러면 온라인은 어디에다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신청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선불카드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도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는 이제 각자 이용하는 이제 그 카드사가 카드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뭐 고객센터도 좋고 아니면 이제 카드사 뭐 이용하는 앱도 있을 수 네.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그런 뭐 누리집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그 온라인 형태의 이런 이제 그 쿠폰이라든지 이제 추가 지급하는 이제 네. 그러한 이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그 뭐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가게 되면 또 실물 형태로 또 네.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면 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한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절하고 편리한 접근성을 좀 제공한 그런 이제 그 지급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청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7월 언제? 21일부터? 기간은 지금 네. 이달 21일부터 네. 9월 12일까지 8주간 지금 네, 네. 되어 있고요. 각자 이제 그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앱이든지 온라인 그리고 주민센터 이렇게 또 정부의 그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역사항 상품권은 이렇게 할인해 주잖아요. 네. 5%, 10%더 할인해 주는데 네. 예를 들면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하고 지역사항 상품권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건가요? 일단 이 금액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동일하고. 금액을 지급하게 되죠.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신청 첫 주는 조금 몰릴 수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게 출생 연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첫 주는 아무래도 좀 혼잡할 것이 네. 예상되기 때문에 그 요일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일제, 그래서 네. 월요일은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끝자리가 이제 뭐 1하고 6자리가 네, 네. 된다든지 그렇게 좀 구분을 두어서 좀 그 분산시킴으로써 혼란을 좀 막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본인의 그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16, 그다음에 화요일은 뭐 27, 이런 식으로 38, 49 이렇게 요일제를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이것저것 있습니다.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그 다음 주에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좀 한주 혼잡을 뒤에. 피하고 좀 여유 있게 늦게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사용은 어디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그 좀 약간 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 그 사용처 제한에 좀 관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좀 보편적으로 일단 15만 원씩은 이제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네. 사용처는
법에서는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이제 큰 제한은 그 각자 거주하는 그 지자체 내에서 일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쓰는데 아무 업종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흥이라든지 유흥 업종. 사행성 그런 업종은 뭐 절대 안 되고요. 술 마시는 거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업종에 좀 제한이 있고 또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의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그 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위주로 이렇게 소규모 이런 사업자들을 이제 더 그 사용처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용처를 좀 잘 확인을 하셔서 그 해당 그 지역 내에 그 해당하는 업종, 그 다음에 그 규모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좀 참 사용하는데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비 쿠폰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면 거기에 뭔가 이제 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에 요즘에 그냥 마트 안 가고 다 쿠팡이나 이런 걸로 다 배달 앱도 많이 사용하고. 네네.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거기가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이제 어떤 지역의 그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를 위주로 좀 그 매출을 늘려주자는 취지를 근데 갖고 치킨도 있어서 배달 시켜 먹는 경우 많은데 예. 그럼 거기 매장 가서 그거를 찍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직접 이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있겠고요. 그리고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제한적으로 직접 그러니까 치킨을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한다라고 하면 그 치킨 가게 이제 뭐에서 직접 결제를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비대면 거래가 다 일반화되어 있고 네. 그렇게 직접 뭐 그 치킨집 사장님이나 그쪽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 포장해서 가지고 그렇죠. 와야겠네요. 예, 그래서 직접 결제 방식이 조금 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돈을 풀기로 했잖아요. 돈을 네. 풀면 만약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돈을 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분석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경제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나 예상은 좀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네. 소비가 진작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내에서 이제 뭐 우리가 GDP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바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요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예컨대 그 이 소비하는 가게에서 어차피 이 소비 쿠폰이 없어도 어차피 뭐 생필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품목들을 자기 그 돈으로도 소비를 하는 거를 다만 이 소비 쿠폰으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경제 전체가 이렇게 그 좀 더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다든지 더 경제가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더 기존에 했던 소비 플러스 이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소비가 정말 확대가 된다면 좀 그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소비를 자기 돈으로 쓰던 거를 그냥 소비 쿠폰으로만 그러게요. 대체하는 식으로 되면 뭐 전체 소비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그 경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이제 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또 기업형 슈퍼마켓도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고. 편의점은 가능하고. 편의점은 가능하죠. 아마 최대 수혜처가 지금 편의점으로 그러니까요. 예상됩니다. 예. 편의점은 지금
프랜차이즈 방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가맹점주들이 그 사업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라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그 가맹점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긴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의점도 되고 지역에 이제 작은 그 소규모의 이제 그런 가게들도 다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대형 업체들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 업체의 그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걸 사던 거를 소규모 업체로 좀 이전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 좀 더 소규모 업체들의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거둘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나오면 그냥 횟집 가서 회 한 번 먹자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뭐 소고기 사 그렇죠. 먹자. 소고기 네. 사 먹자, 횟집 네. 가자, 그래서 한 네. 번에 다 쓰자, 막 이런 느낌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소비가 좀 증가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된 다음에 그 회값도 오르고 소고기값도 오른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그래서 한편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뭐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한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자기 돈으로 쓰던 거를 그냥 그렇게 대체해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매회 구매할 때마다 가격을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가격 부담이 돼서 지금 소비를 망설이거나 주저하던 거를 그럼 매회 그 구매 시마다 할인 혜택이 적용돼서 계속적인 구입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재원을 써도 좀 더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또 적용하기는 또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 1차, 2차 지급을 나누어서 그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유통가도 워낙 지금 요즘 뭐 힘들다 하니까 지금 이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라면이라든지 빵 가격을 많이 할인한다면서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물가 통계를 보면 이제 예. 통계청에서 이제 6월 달 물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물가는 뭐 2%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생활 물가라든지 식료품 물가는 뭐 3% 이상으로 상당히 상승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를 사실 좀 낮은 수준으로 지금 좀 안정화되어 가고는 있는데 주요 이제 그런 식료품들은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상으로는 이게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 농식품부가 네. 그 식품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할인을 좀 하도록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할인이라는 것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브랜드들도 뭐 네. 대표적으로 뭐 크게는 뭐 40% 이상 뭐 또는 20%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좀 매장에서 팔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식품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지금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뭐 1+1 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최대 50% 이렇게 할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지금 할인에 지금 동참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계속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면 대형 할인마트 3사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양 불당면 같은 거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좀 할인해서 팔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뭐 보다 보니까 통닭 한 마리를 3,000원에 살 수 있는 뭐 그런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네. 행사를 할 경우에는 누가 그거에 대한 손실은 보존을 하는 건가요? 지금- 기업이 그냥 이익 난 거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정부가 뭐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건지 네. 그 이번 이제 소비 쿠폰 사용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이게 뭐 직영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서 큰 차별이 있는데요. 가맹점은 인정을 되지만 직영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 통닭을 말씀하셨는데 통닭이 사실은 일반 치킨집에서 주문하면 한 2, 3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획기적으로 뭐 한 3,000원, 5,000원 이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오픈런처럼 많은 이제 그 고객들이 몰리면서 선풍적으로 이렇게 좀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이게 대형 마트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그 계약을 통해서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식용유라든지 필요한 그런 그 재료들을 미리 그 낮은 계약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그것을 들여오고 그리고 자체 이제 매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튀겨서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뭐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중간 과정에 생기는 그런 유통 비용들을 과감하게 좀 줄이고요. 이렇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저는 딱 생각 들었을 때 저거는 원래는 광고비가 드는 거니까 저걸로 이제 손님을 모시는 상품으로 해서 약간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고 대신에 네. 와서 다른 것도 많이 사니까 네. 네. 합쳐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죠. 소비 물론- 쿠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네요. 물론 그럼 이제 이거? 그런 뭐 미끼 상품처럼 이렇게 네. 좀 싸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을 최대한 좀 추구를 해서 그 비용 절감을 결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많이 몰리는 만큼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원가 절감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치킨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가맹점들 사업주들하고 상당히 조금 좀 긴장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그 치킨 가게 매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메뉴는 정했어요. 날개와 다리가 있는 치킨으로. 오늘 내용 옛날 잘, 통닭으로. 네. 전 날개 다리만 먹어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닥 그래도 뭐 하방 경직성 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뉴욕 증시도 좀 기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세가 지속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